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허대석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압축해서 생로병사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출생했고 병들고 늙어 죽는 과정이 모두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고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병원에서 출산하고 병이 들면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문제를 의료제도의 틀에서 판단하고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는 움직임을 사회의 의료화 현상, 메디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지난 50년간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의료화되는 현상을 관찰해 왔습니다. 생로병사 중 임종의 의료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는 평생을 머물던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가정에서 사망하는 사람보다 병원에서 임종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사망자의 75%가 병원에서 임종하고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80%가, 암 환자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돌아가십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하면 1년에 29만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데 자살이나 사고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 3만 명을 제외하면 26만 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이 중 약 20만 명 이상이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입원한 상태에서 임종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 연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의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장이 정지하면 심폐소생술 혹은 제세동기를 적용해서 심장 박동을 되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흡 기능이 정지되거나 저산소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합니다. 또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혈액투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이런 연명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에 의존하여 생존한 환자들을 관찰해 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0개 이상의 연결관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양, 산소 공급도 필요하고 배설물 제거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기계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큰 손상을 줍니다. 기관지 삭관, 인공호흡기 등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한 인간으로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연명하면 의식도 없고 대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료진에게는 끝없는 고민거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사건이 보라매 병원 사건입니다. 50대 남자 환자가 뇌출혈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뇌혈종 제거술을 받은 후 회복되지 않자 환자 부인이 퇴원을 요구하고 병원 앰뷸런스로 퇴원 후 함께 탑승했던 의사가 기관 내 삭관을 제거한 후 환자가 곧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가 가족의 요구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의료진들이 방어적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과는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중단될 수 있다는 대부분 판결이 2009년도 이루어집니다. 연세대병원 김할머니 사건인데 이 사건은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했으나 의료진이 반대하자
법정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1년 이상 의존하던 인공호흡기를 중단할 수 있게 하였고 결국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문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및 가족에게도 딜레마입니다. 이런 사회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되어 2018년 2월부터 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결정법은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법으로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여부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거나 중병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환자는 70대 남성입니다. 폐암이 간과 뼈에 전이된 상태로 폐렴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환자가 폐암으로 진단된 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를 밝혔고 이 사실은 가족을 통해 의료진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폐렴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의식이 갑자기 나빠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고 맥박이 거의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요양병원 당직 의사는 15분간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지 삭감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임종기 판단이나 연명의료 결정을 할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 전산망에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환자 가족은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판단에는 임종기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임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지자 중환자실 의사는 이 문제점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 집행할 방법이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결국 21일간 연명의료를 받고 임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입니다. 70대 여성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심방세동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흉부외과에서 부정맥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입원 중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가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됩니다. 중환자실 입원 10일 후에도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된다고 판단한 가족들이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고 의료진에게 요구했으나 임종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의료진이 답하였습니다. 환자가 가끔 자발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를 지속적 식물 상태로 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환자 가족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환자 상태가 더 나빠졌을 때는 추가적인 연명의료 유보는 가능하나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현재 임종기가 아닌 상황에서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현장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또 다양한 의학적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병원에서 임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환자들 중 57.2%는 가정에서, 19.5%는 호스피스에서의 임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원하는 생의 마지막 소원은 서양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계 일주 같은 대단한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남은 시간을 자신의 입장에서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한 40대 주부는 유방암 말기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임종에 임박해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위해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돌아오고 싶다고 소원을 피력합니다. 실제는 기력이 쇠잔하여 가족과 호스피스 봉사자의 도움으로 집만 둘러보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며칠 후 사망하였으나 마지막으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환자 및 가족들이 모두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임종에 대해 우리말에 한을 품고 죽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상처, 원한, 고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커집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생긴 인간적인 상처를 임종 전에 풀고 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의 남자 환자가 말기암으로 진단되어 호스피스로 입원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 그 환자가 특별한 점은 부모 없이 고아로 성장한 점이었습니다. 중년 여성 봉사자 한 분이 열심히 환자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전신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는 호스피스의 수녀님에게 다음과 같은 소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본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어머니라는 말을 해보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자를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 있겠는지, 그 소원은 봉사자에게 전달되었고 그분도 흔쾌히 환자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환자는 봉사자분께 어머니라고 불렀고 봉사자가 그 환자를 껴안아주자 환자는 한동안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반복해서 부르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들도 이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상처로 남아있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거나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많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환자가 호스피스 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 중에서 호스피스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이런 인간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은 불치병의 말기 환자로 죽는 것이지 작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인기 작가였던 최인호 씨가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시기 전 한 말입니다. 사람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치병이 진행되어 말기가 되어 죽게 되는 의학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혹은 남편, 아내로서의 삶이나 평생 해오던 일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서울의대 한 교수님은 임종 일주일 전에 녹음기를 준비해서 동료 및 후배 교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육성으로 녹음한 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들려달라고 하였고 연명으로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느 교수 오셨는가, 그동안 감사했네 등 녹음된 목소리가 학승기로 나가자 장례식 참석자들이 모두 놀랐고 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중환자실로 가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를 일단 적용해두고 언제 중단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자, 가족, 의료진이 미리 상의하여 사전 돌봄 계획,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은
가정이나 호스피스에서 편안한 임종을 원하는데 실제는 임종에 임박할수록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구조가 소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집에서 가족의 노력만으로 간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이 삶의 실패가 아닌 삶의 완성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같은 환자 돌봄과 관련된 의료 시설이나 제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